네, 이번 시간에는 골절의 치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골절의 진단을 공부할 때 이제 방사선 검사가 확진 검사라고 했고, 그 외에 우리 밑에 하단에 정형외과 영역에서 할 수 있는 영상 검사에 대해서도 공부를 잠깐 했었죠. 자, 골절은 이제 치유가 될 때 이제 뭐 어떤 책에서는 뭐 장강골의 치유 과정, 해면골의 치유 과정, 뭐 미숫골의 치유 과정, 뭐 성인골의 치유 과정 이렇게 나누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이 장강골의 그 어른뼈, 성숙한 뼈에 있어서 이 그 불안정성 골절의 어떤 치유 과정이 가장 샘플 케이스로 우리가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어디든 뼈든 살이든 어느 부분든 다치게 되면 우리 몸은 이제 이 많은 이제 혈관이나 근육, 연부 조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뭔가 이 출혈이 생기면 이 출혈로 인한 이 피딱지가 생기잖아요. 상처 같은 거. 그게 아무는 과정이 이 뼈에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교통사고를 당했어. 그러면 이 맨 처음에 우리가 뼈에 개론에서 배웠을 때 뼈는 이렇게 많은 혈관들이 있고 이 안에 막 골세포들이 있고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들이 있고 이런 그림이 있었어요. 이런데 혈관이 터져서 이 출혈이 생기고 이 출혈이 멈추게 되면 이런 피딱지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걸 우리는 핏덩어리, 어려운 말로 혈종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몸은 어쨌든 이런 뭔가를 형성하게 되면 얘는 원래 있는 그런 정상적인 구조물이 아니잖아요. 이런 걸 없애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청소하는 애들은 이 그 혈구세포, 지난 시간에 뭐 혈액을 공부할 때 백혈구가 이 청소하는 이 아이들이에요. 얘네들이 이제 뭐가 생겼어. 그러면 드르르 불도저 같은 걸로 청소를 하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염증이라고 합니다. 정리를 하면 골절로 인해서 이런 혈종이 생기면 이런 백혈구가 혈종을 제거하는 이런 반응을 맨 먼저 일어나게 돼요. 이 백혈구를 제가 책에 아마 대식세포 이렇게 했는데 이 식자가 이제 먹다 식자잖아요. 어쨌든 이런 이물질, 면역을 제거하는, 염증을 제거하는 것들을 이런 세포들이 일어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염증기라고 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서 이 염증이라는 것은 그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너무 길게 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 골절이 생겼을 때 이 염증 반응은 보통 1주에서 끝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12월 달에 다리를 다쳤는데 처음에 이제 엑스레이 찍으니까 부어있어요. 부어있다는 것은 부종, 그 부종 안에는 이런 출혈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종이 일주일 정도니까 깔아앉은 거예요. 이 염증 반응들이 이제 그 해결이 되면서 일주일이 되니까 치료가 이 염증은 일단 끝난 거죠. 그래서 맥시멈 1주, 최대 2주를 넘기면 안 돼요. 만약에 이게 넘어가면 이 염증이 해결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멈추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염증기를 통해서 이런 이물질들을 제거하게 되면 그림으로 그릴게요. 자, 여기 이제 막 혈종 같은 이런 출혈로 인한 혈종이 생겼는데 백혈구가 더 없앴어. 깨끗해졌으면 이제 빈 공간이 생긴 거죠. 이런 걸 우리는 유식하게 골결손이라고 합니다. 골결손 부위를 채워줘야 돼. 그쵸?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뭐예요? 뼈를 채우는 것이 골세포잖아요. 이 골세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걸 우리는 복원기라고 합니다. 우리 그 골세포를 만드는, 즉 골을 형성하는 그 과정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골의 성장을 우리가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한다고 했었죠.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이런 긴 뼈에 있어서 그 길이를 성장하는 방식은 보통 무엇에 의해서 된다 해서 5글자를 뭐라 했죠? 연골내 고라. 그래서 여기 이제 그 골단연골, 성장판에서 연골 모세포가 연골세포가 되고 연골세포가 골모세포가 돼서 쭉쭉쭉쭉 자란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하지만 길이 성장을 하지 않고 또 뼈가 성장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4글자 뭐라 했어요?
맞아요.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니고 막내. 그래서 이런 것들은 평평뼈의 두께 성장. 그래서 뭐 머리뼈, 뭐 골반뼈 이런 데들, 골막에서의 어떤 그 뼈가 생성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골자를 빼고 막내골이라 했어요. 그쵸? 그래서 이러한 골의 성장은 즉 골세포를 만드는 과정인데 이 골세포를 만드는 이 과정이 복원기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골내 고라, 막내 고라 이런 연골이든 골막이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빈 공간을 즉 골결선 부위를 메꾸는 이 시기는 복원기라고 하고요. 최대 6개월을 넘으면 안 돼요. 아무리 길어도 이 반년 안에는 해결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빈 공간을 다 이제 메꿨어. 아이고 이제 메꿨는데 아직은 단단하지 않겠죠. 그쵸? 네, 아직은 단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메꾸긴 했지만 조금 성글어. 그냥 요거는 임시적인 상태에서 임시뼈다 가골 혹은 우리 빨래할 때 봄빨래 하기 전에 이제 때 잘 빠지라고 이제 빠는 애벌빨래를 하죠. 애벌뼈, 우리말로 애벌뼈라고 합니다. 가짜는 우리가 이제 가판이라 하잖아요. 그 가게 옆에 가판, 임시 가짜인 것 같은데 한자로 가골에 의한 골 결선 부위를 메꾸는, 복원하는 이 시기를 우리는 복원기라고 하게 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래서 일단은 뼈가 잘 이제 붙게 된다. 이 붙게 된 다음에는 단단하게 하는 시기를 갖게 됐죠. 이 골세포가 이 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막 끌어모으면서 단단해지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 복원기는 크게 골 결선 부위를 메꾸는 과정을 우리는 연성가골기라고 해요. 그리고 골 결선 부위를 다 메꾼 다음에 단단해지는 과정을 딱딱할 경자를 써서 경성가골기 이렇게 두 가지 시기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복원기가 끝나게 되면 이제 다 이제 딱딱해졌으면 마지막에 너무 이제 과도하게 이제 골세포가 많아졌으면 여기 좀 이쁘게 깎고 여기는 좀 더 하고 이런 리모델링 과정 마지막에 이제 그 꽃 같은 거 가지 정리하는 시기를 우리는 재형성기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형성기는 가장 긴 어떻게 보면 그 몇 년 동안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도 하거든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서서히 아주 천천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광골의 골절에 있어서 치유 과정을 세 단계로 보통 나누어서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 염증기, 두 번째 복원기, 세 번째 재형성기로 제가 설명을 했죠. 정형외과 책에서는 이 복원기를 연성가골기와 경성가골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는 염증기는 보통 1주, 복원기는 6개월 이내, 재형성기는 뭐 몇 년까지 이루어지고요. 그래프로 그렸을 때는 염증기, 복원기, 재형성기가 각자 겹쳐서 나타나게 돼요. 몇 년. 그래서 이러한 그림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난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뭐 가로를 써라. 혹은 장광골의 치유 과정 중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시기는 무엇인가? 이런 문제를 낸 적도 있어요. 그러면은 염증기죠. 가장 긴 시기는 언제인가? 그럼 뭐예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객관식으로 여러 번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장광골의 치유 과정은 세 가지 스테이지로 나눌 수 있다. 염증기, 복원기, 재형성기. 자, 앞자따기로 요거는 외웁니다. 염복제.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염복제. 아유, 염씨가 있었으면 또 장난을 한번 쳤었을 텐데 아쉽게 없군요. 네. 그래서 골절의 이 치유 과정 세 가지 단계 정리하실 수 있겠죠? 자, 객관식으로 두 번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은 주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저처럼 세 개의 단어를 쓰고 이제 여러분이 입으로 설명하는 연습을 하시면
훨씬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자, 이러한 골절의 치유 과정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제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깐 책을 페이지 39쪽 한번 볼게요. 제가 기출문제를 항상 주의에 둡니다. 이런 것들은 주관식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넘어가지 말라는 의미에서 하는데 두 번째와 네 번째 문제를 보세요. 자, 치유 과정 나왔죠. 염복제, 그리고 가장 늦게 나오는 것이 제형성기, 가장 먼저 나오는 것도 나왔었어요. 염증기. 이런 것들을 주관식으로 내었을 때 여러분이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아셨죠? 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아까 잠깐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골절의 이제 치유에 있어서 여러 가지 환경, 우리 몸의 상태, 이런 것들이 골절의 치유를 더디게 할 수도 있고, 아까처럼 염증기를 마냥 길게 할 수도 있고, 염증기를 단축시켜서 보건기를 빨리 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기 제목에서는 골절의 치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골절의 치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주관식으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고요. 객관식으로는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모의고사에도 몇 번 냈었고요. 이제 좀 미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3번, 3년 정도 밀면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놓치시면 안 돼요. 자, 골절의 치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골절을 빨리 하려면 나도 건강해야 돼. 내가 건강해야 돼. 내가 건강해야 빨리 나을 수가 있어. 그걸 우리는 환자 요인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뭐 전신인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자, 근데 아무리 내가 건강하지만 너무 많이 다쳐서 이거는 어찌 손 쓸 수가 없어. 이건 너무 심하잖아. 손상, 인자. 세 번째는 하필이면 이 뼈가 좀 안 좋은 뼈였어. 나는 건강한데 이 뼈는 좋지 않아. 조직인자. 하지만 이 골절을 잘 치료하기 위해서 난 이런 것들을 해줄 거야. 이러려면 이거 빨리 이걸 하면 빨리 치료가 될 것 같아. 치료인자. 자,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쓰라는 문제는 안 나왔어요. 이 4가지 중에서 손상인자에 대해서 쓰는 문제가 나왔고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떠한 경우에 골절이 많이 이제 치유가 안 되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예전에는 골절의 치유에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는 거, 긍정적인 인자, 부정적인 인자 이런 식으로도 나누어서 설명한 적도 있습니다. 원래는 사실 아주 오래된 책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렇게 4가지로 나눴어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골절의 치유를 촉진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과 골절의 치유를 방해하는 것으로 나누어서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먼저 환자 요인, 전신적인 인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자 인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골절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위에서 이 치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나이입니다. 미모도, 건강도. 1층에 저희 회사에 이 얘기도 계속하지만 예전에 데스크 언니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 안 이뻤거든요. 근데 남직원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좋아해? 했더니 어리잖아요. 공감 가시죠? 어리면 다 좋은 거래요. 맞아요. 어리면 뼈도 빨리 굳는데요. 그래서 이 나이는 어떤 골절의 치유에서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왜 그러는데? 야, 나이 많은 사람 속상하게 진짜 그럴래? 라고 물으시죠. 객관적인, 과학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자, 나이가 어리면, 자, 우리 골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죠? 골막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골모세포가 있어서 골의 제형성에 관여한다. 그래서 골의 두께 성장을 담당한다. 그걸 우리는 막내골이라 한다. 이 얘기 아까 했죠. 자, 골막이 아이들은 두껍대요. 골막이 두껍다는 것은 어른보다 뼈의 제형성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어른들과 아이들이 뼈가 부러졌을 때 아이들 뼈가 더 빨리 잘 붙는다고 합니다.
또한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 들어 정말 속상한데 병도 생겨요. 가장 많이 나이가 들으면서 생기는 고래 전신질환이 골다공증이에요. 나이가 많으면 특히 여성분들 폐경기가 되면 거의 50% 이상이 골다공증을 달고 산다고 합니다. 이런 골다공증이 있다는 건 뭐야? 뼈는 제가 시멘트라 했잖아요. 시멘트, 칼슘, 이 시멘트인데 이 칼슘이 빠져나가는 거야, 밖으로 막. 그러니까 구멍이 송송 나겠지요. 구멍이 송송 나면 부실공사잖아요. 뼈가 잘 안 붙어. 그래서 아이들보다 뼈가 늦게 그리고 잘 안 붙게 되는 거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나이는 골절의 치유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나이가 어릴수록 좋은 것이다 라는 제 말이 절대 나이 든 사람들을 비하하는 것도 아니고 저 같은 경우도 지금 6주면 된다고 했던 것을 잘 이거 신고 왔잖아요. 신발. 오늘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지난 주에는 그래도 강사 체면이 있지. 어떻게 왔는데 오늘은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신고 왔는데 6주면 된다 했지만 8주로 넘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이를 이제 거기서 또 실감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붙네요, 뼈가. 자, 그럼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신 호르몬인데요. 자, 이 호르몬이라는 것은 호르몬은 무엇인가? 호르몬은 우리 몸 안에 있는 건데요.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물질이에요. 예를 들면 막 내가 어른이 되고 싶어. 성호르몬도 있고 혈압을 올리는 호르몬도 있고 소화에 관여하는 호르몬도 있고 다양한 호르몬이 있죠. 이 호르몬이 골절의 어떤 치유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절의 치유에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서 부심피진 호르몬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테로이드 아시죠? 그게 부심피질 호르몬입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신장은 좌우에 두 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게 이렇게 작게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액세서리 부자, 신장의 신자를 써서 부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장, 부반장한테 부자인데 이 부신의 껍데기, 제가 피자는 껍데기라 했어요. 만두피 얘기했죠? 그래서 피질골, 껍데기골 얘기했잖아요. 부신의 껍데기에서 많은 호르몬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신피질 호르몬이 스테로이드가 있어요. 스테로이드는 많이 들어봤죠? 좋은 거 같죠? 스테로이드는 사실 좋아요. 왜? 스테로이드 이제 감기가 굉장히 많이 이제 감기가 너무 심한데 스테로이드 주사 한 번 딱 맞잖아요. 그럼 멀쩡해져요. 이 스테로이드는 강력한 항염, 항면역 이런 작용, 항스트레스 이런 작용이 있어서 이제 막 굉장히 동네에 유명한 병원을 가잖아요. 별거 없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스테로이드 약 잘 씁니다. 왜? 여기서 안 들었는데 여기 가서 먹었더니 바로 나았다는 게 거의 사실은 보면 약 이름에 솔론도, 프레드니솔론 이런 스테로이드를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이제 아주 가끔 쓰면 정말 빠짝하지만 오래 쓰게 되면 안 쓰니와 못한 것만큼 부작용들이 많아요. 이런 피부도 이상해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골다공증도 생기고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오는데 그걸 조절하기가 이렇게 적정량을 쓰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잘 안 쓰려고 해요. 왜냐면 중독이 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테로이드는 좋지만 굉장히 위험한 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분이 참 제가 이런 적도 처음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3개의 질문을 받았어요. 보통 강사는 이제 강의를 시작하고 질문을 받는데 강의 시작하기 전에 3개나 질문을 학생분들이 주셨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왜 스테로이드를 처음부터 쓰면 안 되나요? 그것도 스테로이드 얘기는 저기 상완골 골절에 가서 나오는데 거기까지 읽으셨나 봐요. 대단하신데 예습을 거기까지 하셨나? 자, 지금의 이유처럼 스테로이드 먼저 쓰게 되면 다른 약이 어떻게 보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수 있고 그러한 어떤 중독성들이 굉장히 무섭기 때문에 처음부터 병원에서 퍼스트 초이스란 말인데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심피질 스테로이드는 아까 얘기했지 바짝하면 좋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골절에 있어서 이 골모세포의 활성화를 방해한대요.
그래서 골다공증의 결과를 일으키거든요. 뒤에 가서 하겠지만 골모세포의 활성화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골절의 치유를 방해한다. 두 번째, 우리 그 갑상선이라는 장기를 아실 겁니다. 재수생분들, 삼수생분들 다 아시겠죠. 목에 이런 목 앞에 있는 방패 모양의 장기다. 그래서 방패 갑자를 써서 모양상, 선선, 갑상선인데요. 여러 가지 갑상선에서는 호르몬을 분비를 해냅니다. 그래서 갑상선에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갑상선 호르몬, 사이로글로불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칼시토닌이라는 호르몬도 분비를 합니다. 갑상선의 주위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 이런 환자분들 보셨나 모르겠지만 주위에 갑상선 기능이 항진된 사람은 굉장히 부지런하고요. 신진대사가 굉장히 빨라요. 그 가수 중에 EXID 아시죠? 위아래 하는 그 노래 부른 사람. 송가인만 아세요? 위아래 부르는 가수 중에 솔지라고 있어요. 그 솔지가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활동을 못했잖아요. 밥을 3그릇을 먹어도 배가 고프고 살이 안 찐대. 워낙 그 신진대사 에너지를 소모를 엄청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걔 갑상선 기능 항진된 사람은 막 화장실도 여러 번 가. 변비가 없어. 무조건 설사야. 모든 기능이 항진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골절도 빨리 치료될 수도 있죠. 그렇죠? 하지만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칼시토닌이에요. 칼시토닌은 이 혈중에 있는 칼슘을 뼈로 들어와 뼈로 이렇게 모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뼈가 튼튼해지겠죠? 그래서 칼시토닌은 갑상선에서 분비하는 칼시토닌은 골절에 어떤 치유를 돕는 긍정적인 작용을 하게 됩니다. 또한 갑상선 호르몬 자체가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이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성장 호르몬은 당연히 우리 몸의 어떤 키를 크게 하는 건데 좋겠죠. 근데 이것은 일부 이런 논문에서 실험에서 이제 나온 결과고요. 이러한 이유로 이제 몇 년 전에 정형외과에서 무슨 정형외과 수술만 했다 하면은 이제 성장 호르몬을 처방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성장 호르몬은 인위적으로 이제 추출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몸에서 나온 호르몬을. 그래서 성장 호르몬 약을 정형외과 수술 할 때마다 청약하는데 그게 한 30만 원 합니다. 실손보험금 막 다 청구하고 성장 호르몬 안 주면은 골절의 치유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다. 이런 또 소견서 수술 안 줄 수가 없고.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이제 치료도 트렌드가 있어요. 요즘엔 안 쓰시더라고. 별로 이제 아니었나 봐. 그래서 그런 성장 호르몬이 골절의 치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있다. 칼시토닌, 인슐린은요 골절의 치유를 도와준대요. 근데 우리가 인슐린이 부족한 병이 당뇨잖아요. 결과적으로 당뇨가 생기면 골절의 치유가 잘 안 된답니다. 당뇨가 생기면 골절뿐만 아니라 상처의 힐링도 잘 안 돼요. 뭐든 더디게 됩니다. 또한 비타민 D는 뭐냐면요. 우리 몸의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비타민이에요. 그러니까 즉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의 흡수가 잘 안 되겠죠. 칼슘은 우리 몸의 뼈의 시멘트라 했잖아요. 그러면 뼈가 단단하지 않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골절의 치유가 더디게 되고요. 어린 아이들 중에서 비타민 D가 좀 부족한 애들이 있어요. 옛날에 후진국 이런 나라의 애들인데 그런 애들은 다리가 이렇게 약간 휘었어. 예전에 저 기억나요. 가정책인가 실과책에 이런 그림이 나왔어요. 이런 다리를 이렇게 휘어진 아이들. 기억이 나시면 저와 동년배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우리는 구루병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구루병은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 비타민 D가 이제 부족해서 나타나는 뼈가 단단하지 못하잖아 이런 애들. 그러니까 뼈가 해서 물렁해서 약간 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구루병이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골절의 치유를 방해한다. 니코틴은요 골절의 치유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젊은 사람들 골절됐는데 담배 피는 사람들은 조금 더 계셔야 돼요. 딴 사람들보다. 그래서 질병이나 이런 것들 아까 당뇨는 골절의 치유를 지연시킨다고 했고요.
HIV 간염은 에이즈인데요. 이것은 왜 골절의 치유를 방해하는가? 우리가 이제 우리 몸의 질병에서 이런 말들이 가끔 있습니다. 전신 소모성 질환이라는 말이 책에 이제 혹은 제 책이나 다른 책에 많이 나올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의 에너지를 다 빨아들이는 게 힘들게 하는 것들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결핵. 결핵이 있는 사람들, 뚱뚱한 사람들 못 보셨을 거예요. 결핵 있는 사람들은 다 못 먹은 것 같은. 왜? 에너지를 다 결핵균이 빨아먹는 거예요. 또 HIV 감염. 이게 이제 휴먼 이뮤노 데피션시 바이러스 감염해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면역이 떨어지니까 막 그 에너지들을 면역 반응에 쓰게 돼서 몸이 에너지들을 그쪽에 다 하기 때문에 모든 힐링이나 이런 것들 다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전신 소모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골절 같은 이런 이벤트가 생겼을 때 에너지를 여기다 쏟아줘야 되는데 저거를 다 뺏겨서 골절의 치유가 늦어지게 돼요. 그래서 전반적인 전신 소모성 질환 이런 것들은 골절의 치유가 늦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양 상태인데요. 영양분 중에서 단백질이 가장 골절의 치유에 필요한 거라고 합니다. 왜? 단백질은 이제 예전에 또 가정 시간에서 우리 몸에 구성하는 영양분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단백질 어디 많이 들었어요? 고기. 그래서 엄마들이 뼈 삶은 거 해주잖아요. 그게 뼈 부러졌다고 뼈를 먹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고단백식을 먹는다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영양 많이 먹어야 한다. 결국은 그거고요. 자, 그 다음에 손상인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상인자는 2010년도에 기출이 주관식으로 나왔습니다. 별표, 제가 항상 여기 별표 하나씩 치잖아요. 자, 1개, 2개, 3개 이런 것도 다른 책에는 없어요. 저만 있어요. 근데 별표가 2개 이상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데 요거는 제가 별표 하나 있지만 2개로 상승시키겠습니다. 중요해. 왜? 안 나왔거든요. 제가 굉장히 이건 중요하다는데. 자, 여기서 또 굉장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우는 거 많이 힘드시죠? 왜냐면 우리 학원 왜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기쁜 소식, 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원 학생들만 알고 있어요. 손상인자는 뼈가 다쳤을 때 어떻게 많이 다쳐서 골절의 치유가 이제 늦어지게 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그냥 여기 부딪힌 거랑 달리는 차에 깔리는 거랑 그게 두 번째가 더 심하잖아요. 그러면 달리는 차에 깔린 것이 손상인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손상인자는 골절의 치유를 힘들게 하는 것들인데 6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고에너지 손상. 아까처럼 우리가 정형외과에서는 손상을 많이 다쳤어, 적게 다쳤어 이런 말로 귀여운 말로 표현 안 하고 저에너지, 고에너지를 하는데 고에너지는 딱 봐도 세게 다친 것 같잖아요. 세게 다치면 어때요? 심한 개방성 골절이 오겠죠. 그러면 어때요? 개방성 골절이 오게 되면 뭐예요? 막 살이 막 찢어지고 막 이러면 어때? 그 안에 막 뭐가 막 낀다 그랬잖아요. 연부 조직이 삽입되고 제가 연부 조직이 삽입되면 지난 시간에 했었어요. 연부 조직이 삽입되면 골절에 있어서 그 얘기 아니에요. 골절에 있어서 혈액은 본드와 같은 역할을 해요. 제가 막 본드, 시멘트 이런 말 많이 하죠. 건축 얘기 많이 하는데 뼈를 이렇게 떨어진 뼈를 붙게 하려면 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혈액이야. 왜? 혈액이 다 가져야 영양분과 이런 것들에서 골세포를 만들고 할 수 있잖아. 그래서 혈액은 골절에 있어서 본드다. 그런데 이 사이에 이게 끼어 있으면 본드가 갈 수가 없죠. 여기 뭐가 있는데 여기 어떻게 가? 그래서 혈액 공급이 잘 안 돼. 게다가 이 다리 관절 안에 뼈가 부러졌어. 이 얘기도 제가 했습니다. 지난번에. 그냥 뼈의 골절과 관절 안에 있는 골절은 어디가 더 손상이 심하다. 이게 더 심해요. 왜? 더 써야 되잖아. 여기는 그냥 묶어놓고 안 쓰면 되지만 여기는
계속 써야 되잖아. 아무리 내가 안 쓰려도 걸어야 되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여기 손상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절 내 골절과 분절골절. 분절골절 뭐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골절선이 2개 있는 거. 이런 골절들이 손상을 심하게 해서 골절 치유를 느리게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다치면 심한 개방성 골절이 오고 그러면 막 안에 살이 끼어 들어가서 혀피가 잘 안 통해서 관절이 분절된다. 이런 상황들이 손상 인자에 해당이 되는데요. 6개 맞나요?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골절의 합병증을 공부할 때, 그, 비정상적인 유압을 배울 거예요. 유압은 뭐예요? 뼈가 붙는 거라 했어요. 골절은 유압이 잘 되는 게 가장 최종 목표인데, 유압이 잘 안 되는 것이 골절의 이제 합병증이에요. 유압이 잘 안 되는 것은 이상하게 붙거나, 늦게 붙거나, 아예 안 붙거나, 3가지가 있습니다. 아예 안 붙거나에 해당하는 분류합의 원인과 똑같아요. 다른 데는 그걸 몰라서 이것도 외우고 이것도 외워. 우리 하나만 외우면 돼요. 대단하죠? 저 이거 4년 만에 발표냈어요. 외우다 보니까 똑같아! 왜? 왜 똑같아? 많이 다치면 다칠수록 유압이 힘들잖아. 그쵸? 유압이 힘들겠지. 이렇게 많이 다쳤는데 어떻게 유압을 시키겠어. 그래서 많이 다침으로 인해서 유압이 안 된다. 그래서 손상인자는 즉 분류합의 원인이 됩니다. 아시겠죠? 요거만 외워도 오늘 큰 거 하나 건지시는 겁니다. 분류합도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데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손상인자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힘드시면 또 이제 나 그렇게 못 외우겠어. 그러면 또 앞자따기 하세요. 손개골, 혈관분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떻게든 뭐로 가든 도로 가든 뭐 서울만 가면 된다고요. 저는 뭐 앞자따기를 했다가 연상법도 했다가. 네. 하지만 중요한 거 하나를 외우면 분리하고 안 해도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관절내 골절이에요. 관절내 골절은 치료가 잘 안 된다. 앞서 얘기했죠. 그 골절의 위치에 따른 분류에서 관절내 골절은 움직이고 자꾸 반복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 유압이 좀 오래 걸리는데 2016년도에 이런 문제가 났었어요. 읽어드릴게요. 대퇴골 원위부 관절내 골절 시 견고한 관절편의 고정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 대퇴골 원위부가 어딘지 한번 만져보세요. 무릎 쪽이죠? 자, 무릎에 골절이 됐다 생각해보세요. 안 걷기는 정말 어려워요. 그쵸? 네. 걸어야 돼. 반복적인 부하로 인한 반복적인 손상으로 인해서 유압이 잘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골절편의 고정을 잘 해야 한다. 이게 이제 답이에요. 우리가 지금 수업 때 생각할 수 있는. 그쵸? 이 답이 못 쓰셨어. 왜? 선개골 이렇게만 외우니까. 아시겠죠? 왜 견고하게 해야 되는지 이런 원리를 이해하시면 그래 그거야 라고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2016년도에 이런 문제는 작년의 문제 스타일과 굉장히 비슷해요. 종합적인 학어를 묻는 것. 하지만 기본 강의를 충실히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것. 아시겠죠? 이런 관절편의 관절내 골절은 작년에도 나왔어요. 관절내 부정유압인가? 재작년에 나왔었구나. 관절내 부정유압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또 관절내 골절인데 당연히 유압이 안 되겠지. 그러면 골절이 생기고 나면 또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치료를 잘 안 하면? 하고 나서도 아프잖아. 그쵸? 그게 뭐야? 관절염이지 그냥. 관절염이 외상성 관절염이 생긴다. 안 어렵습니다. 그게도 나은데 아무도 못 썼어. 모르겠대. 배운 적이 없대. 생각하면 되죠, 뭘.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손상인자 여기까지 했고요. 자, 조직인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리 튼튼하지만 내 뼈는 좀 약한 것 같아. 4가지가 있습니다.
골의 형태. 아까 얘기했는데 해면골은 뭐냐면 이렇게 뼈에서 자 지난 시간에 골의 구조에 대해서 성분에 대해서 했었을 때 껍데기 있는 피지골 안에 있다 골수 막을 싸고 있다 골막 그리고 여기 있는 것이 해면골 이런 말을 배웠는데 해면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스펀지라 했어. 스펀지는 구멍이 송송해서 공간이 넓어서 이런 골세포나 이런 것들이 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많아. 하지만 이 치밀골은 이름처럼 너무나 촘촘해서 뭔가를 만들기에 좁아가지고 힘들어서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러한 공간적인 여유가 많기 때문에 해면골이 치밀골보다 골의 어떤 치유 과정에서 훨씬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치유가 훨씬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골은 건강한 뼈가 잘 붙겠죠? 푸석푸석한 뼈는 잘 안 붙을 거야. 뼈에 괴사, 썩어 있는 데는 혈액도 안 통하기 때문에 살릴 수가 없어. 그리고 뼈가 건강하지 못한 뼈, 골다공증이 있다거나 병적 골절이 있다거나 이런 뼈는 잘 못 붙어. 건강하지 못하니까. 이런 것들, 조직인자가 있을 수 있고요. 감염은 당연히 뼈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치료를 할 수 있는 치료인자도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별표 1개. 왜냐하면 이 골절의 치유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데 이 조직인자 빼고 나머지 세 가지는 좀 많이. 왜? 이런 치료인자는 골절의 치유를 촉진하기 위해서 골절의 치유를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골절의 치유를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 뼈가 빨리 붙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안 나가면 되죠? 안 움직이면 되죠? 그걸 좀 유식한 말로 집에 있는데 이렇게 쓰지 마시고요. 단단한 견고한 고정을 한다. 근데 어떻게? 뼈는 제가 뭐라 했어? 아이고. 이 골 결선 부위를 메꿔줘야 되잖아요. 그쵸? 결선 부위를 메꿀 때 이게 이제 뼈라고 치면 자, 내가 잘 냅둬야지. 이렇게 떨어뜨려서 냅두면 백날 붙어 안 붙어? 안 붙죠. 자 이렇게 완전하게 붙여서 일자로 해놔야 돼.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렇게 붙을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그걸 좀 어려운 말로 썼어요. 골절 골편의 부가 및 정렬을 나란히 한다. 그리고 움직이지 말라 했잖아. 안정화를 시키고 여기서 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이렇게 했는데 만약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뼈든 우리 몸에 무엇이든 안 쓰면 안 좋아져. 그리고 우리는 이제 불용 이렇게 안 쓰게 되면 이걸 다시 쓰려고 할 때 좀 예전보다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움직임을 줘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어저께 이렇게 붙였는데 오늘 이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 그 결선 부위가 메꿔진 시기 그거를 이제 한 4주 이상이 되었을 때 보조기나 뭘 차고 조금씩 걷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미세 운동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골절 골편의 부가 잘 정렬을 잘 시켜야 되고 부하 및 미세 운동 자 이렇게 운동을 조금씩 함으로 해서 골절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안정화 견고한 고정을 인해서 반복적인 손상을 방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잘 예쁘게 유식하게 표현하실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 하고 골절의 치유를 촉진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러면 자, 골절의 치유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이제 막 어디 찔렸어라고 막 뭐가 있어서 이걸 다 깨끗하게 수술했더니 이만큼의 공간이 있어. 그래. 골절 골편에 안정을 위해서 여기 한 10주 묶어두자 이렇게. 그러면 제가 된다 했어 안 된다 했어. 본드가 없잖아. 붙여주잖아. 빈 공간이 없어야 돼요. 결손부가 없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어떻게 여기 뼈를 여기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없지 너한테 얻어오거나 내 걸 띄거나 하는 골 이식술을 통해서 여기를 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치유를 촉진하기 위해서 아무리 기다려도 유압이 되지 않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이 결손 부위를 인공적으로 메꿔주는
골 이식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골 이식 수술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수술이. 왜? 옛날에는 이 골 이식을 하려면 거의 뭐 여기 뼈 띄어다가 여기 붙이고 막 이래거든요. 얼마나 또 힘들어요. 근데 요즘에는 소뼈 뭐 이런 인공골 굉장히 골 이식제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골 이식 치료를 쉽게 합니다. 그래서 뭐 좀만 덜 붙었다 그러면 이참에 뭐 나사 빼면서 같이 하시죠. 이런 수술. 그래서 뭐 이 내고정, 핀 고정하면서 골 이식 수술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 이식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재료가 잘 되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이런 골절 말고도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외상, 혹은 종양, 혹은 감염, 혹은 골절의 분류압 같은 이러한 곳에서 골의 결손부를 채우는 수술이다. 보세요. 여기 이제 이런 큰 뼈에 종양이 생겼어. 골 종양이. 뼈를 이따만큼 잘라냈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붙일 거야? 그쵸? 간단하게 뼈를 딱 하면 완벽해지죠. 그쵸? 그리고 뼈에 이제 그 감염이 생겨서 감염된 조직을 긁어냈어. 했더니 막 이렇게 됐어. 이것도 간단합니다. 붙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골 이식은 골절 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 뼈를 띄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보통 많이 띄는 게 이제 골반의 장골에서 많이 떼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빼는 것 자체도 이제 힘들어요. 여기도 감염이 생길 수 있고. 근데 요즘에는 그 소뼈 이런 혹은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합성골이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내 거 띄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 이식술을 되게 많이 한다. 골 이동은 뭐냐면요. 이제 이건 또 뭐냐면 이렇게 분절골절의 결손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거는 골 이식을 물론 2번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골 이동의 방법을 하는데 어떻게? 여기 있는 뼈를 조금씩 이동을 시키는 거야. 오늘 요만큼, 내일 요만큼, 오늘 요만큼, 내일 요만큼 해가지고 조금씩 해가지고 이 결손부를 채우는 거예요. 어떻게? 자, 굉장히 결손 부위가 많지만 여기를 조금씩 뼈를 이런 인공적으로 늘리는 골절이 치유가 될 때 이 골세포가 조금씩 쌓이면서 힐링이 되잖아요. 양쪽에서 이렇게 빨리빨리 힐링을 이제 시키는 그런 방법을 써서 하는데요. 이것을 어디서 많이 쓰냐면 사지 연장술이라는 수술 들어보셨나 모르겠어요. 강남에서 옛날에 한참 유행인데 키가 작은 남자애들이 병원에 가서 인공적으로 다리뼈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이쪽에 부러뜨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사를 이렇게 박아요. 나사를 박아서 하루에 몇 미리씩 나사를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에서 이 뼈를 점점 늘려서 길이를 키우는 방법이거든요. 대표적인 골 이동에 의한 뼈 연장 수술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키를 되게 많이 남자애들이 키웠는데 요즘에는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때는 이제 이런 호르몬요법 이런 걸 많이 안 썼는데 요즘에 그런 호르몬요법도 많이 좀 보편화가 되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고 나면 골절이 또 뼈가 이제 단단하지 않으니까 골절이 잘 생긴 이런 문제 때문에 최근에는 안 하고 있는데 이런 사지연장술 수술이 대표적인 골 이동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걸 또 개발한 사람이 릴리자로프라는 러시아 의사예요. 그래서 릴리자로프 수술 이런 식으로도 많이 불립니다. 전기장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전기 충격요법식으로 골에 이제 어떤 충격을 줘서 하는 것. 초음파도 그런 어떤 짜잘한 어떤 자극을 통해서 골의 어떤 이런 치유를 촉진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 잠깐 이제 쉬었다가 또 이제 치유 기간부터 할게요.